북한 전투기 한 대가 새벽 시간 성남 서울공항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공군과 국정원이 긴급 투입된 그 현장에 동시에 한 명의 서방 군사분석관이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유럽 출신, 세계 여러 분쟁 지역을 돌며 아시아의 안보 리스크를 경고해온 인물이었죠. 확인된 사실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 공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전투기 1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는 점. 둘째, 해당 기체가 비무장 상태였다는 초동 분석과 달리 내부에는 군사 기밀 저장 장치가 실려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 셋째, 그 현장에 서방 방산 컨설턴트가 동석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 군사 사건을 넘어 한국의 안보, 경제, 신뢰도와 맞물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전투기의 데이터가 북한 내부 숙청, 무기 밀매, 외화 조달 경로와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기 1대 조종사 1명, 서방 분석관 1명.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낸 6시간의 기록은 한국을 위험한 변방으로만 봐 온 시각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날 새벽 서울공항 브리핑룸에 앉아있던 그 유럽 분석관은 도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을까요? 제 이름은 라이너 슈나이더입니다. 만 58살이죠. 독일 출신 전직 공군 장교이자 지금은 유럽 방산 안보 컨설팅 회사의 수석 분석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걸어온 이력만 보면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 돌아본 현실주의자라고 불리죠. 그날 새벽 저는 서울공항 귀빈실이 아닌 관제실 바로 옆 작은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이 진행 중인 차세대 방공체계 실사 때문에 출장 온 참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치밀한 한국의 자료 요청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번 출장도 형식적인 것이라고 결론 내린 상태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벽면 스피커에서 관제실 교신 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북쪽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항적 하나, 고속으로 남하 중입니다. 비행 계획에 없는 항적 확인. 고도, 속도 불규칙. 기체 결함 가능성.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정도 이벤트는 유럽에서도 가끔 있었고 대부분 허위 경보였죠. 그러나 몇 초 뒤 들려온 단어는 제 시선을 완전히 스크린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북한 공군 소속으로 추정. 성남 서울공항 방향 직진 중. 서울 도심과 바로 붙어있는 군 공항, 그리고 북한 전투기. 게다가 무전기에서 희미하게 잡힌 한 문장은 제 미간을 더 깊게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한국 공군, 한국 국정원, 그리고 한 명의 북한 조종사. 이 특이한 조합의 한가운데 왜 하필 제가 앉아있게 된 걸까요? 사실 저는 아시아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제 아시아 평가는 늘 한 줄로 정리됐죠. 아시아는 결국 감정과 정치가 숫자를 이긴다. 믿을 건 없다.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고요? 그건 97년 아시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프랑크푸르트의 한 투자은행에서 신흥시장 리서치 팀에 있었죠.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한 뒤 어렵게 모은 돈을 제가 추천한 고성장 아시아 펀드에 거의 전부 넣으셨습니다. 그 펀드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고수익 채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담당 브로커는 한국도 비슷하다. 결국 아시아는 싸고 빨리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족에게도 강요했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은행 내부 채팅창에서는 아시아는 역시 숫자를 못 믿는다는 농담이 돌았습니다. 제 팀장은 괜찮다, 이런 건 구조적인 문제다. 곧 회복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펀드는 회복되지 않았고 아버지의 노후 자금은 절반 넘게 증발했습니다. 그 후로 저에게 아시아는 하나의 단어로 묶였습니다. 헷갈리는 문자, 예측 불가능한 정책, 갑작스런 통화 폭락. 한국도, 태국도, 인도네시아도 제 머릿속에서는 같은 색깔로 칠해졌죠. 몇 년 뒤
동남아의 한 항공사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파트너는 서류상 안전 점검만 통과시키고 실제 교체를 하지 않았어요. 부품은 유럽산이라면서 실제로는 어디서 만든지도 알 수 없는 저가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작은 사고가 제 동생의 출장 일정과 비극적으로 엮였다는 소문도 돌았죠. 물론 그 항공사가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중요한 건 국기가 아니었어요. 아시아의 하늘은 믿을 수 없다.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출장도 저에게는 한국이 얼마나 과대평가됐는지 보여줄 좋은 사례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북한 전투기, 한국 공군, 국정원이 동시에 얽힌 사건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정체불명 항적이 서울공항을 향해 직진하는 동안 한국 공군은 긴급 대책반을 꾸렸고 저 역시 관찰자 자격으로 회의실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정면에는 공군 대령 윤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 40대 후반의 방공 관제 전문가였죠. 윤재현 대령은 침착하게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북한 공군의 미그 계열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무장은 확인되지 않았고 열신호로 봤을 때 연료는 거의 바닥입니다. 조종사는 망명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F-15K 2대가 에스코트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말에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미세한 비웃음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눈에도 보였을 겁니다. 연료 잔량 추정치와 항로 계산이 너무 느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했죠. 그쪽 시스템이 나토 수준의 리던던시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군요. 이런 상태에서 에스코트를 붙이는 건 정치적인 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통역관이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옮기자 윤재현 대령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러나 대령은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은 채 단 한 문장만 되돌려줬습니다. 지금 이 공항 아래에는 서울 시민 수백만 명의 일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쇼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먼저 가정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윤재현 대령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북한 전투기의 예상 항적, 연료 소진 시점, 비상활주로 후보, 방공망 단계별 대응. 숫자와 지도가 겹겹이 올라왔죠. 저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도 제 노트에는 여전히 이렇게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 데이터 검증 필요. 한국 시스템의 진짜 수준은 위기 이후 결과로 평가할 것. 그 순간 무전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서울공항 관제실, 북한 공군 조종사로 추정되는 여성 목소리 확인. 정치적 망명 요청, 무장 해제 상태라고 반복 중. 저는 무의식적으로 펜을 놓았습니다. 여성 조종사, 정치적 망명, 그리고 서울 상공. 제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과연 한국이 연출한 안보쇼에 불과한가? 아니면 유럽 어느 회의실에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진짜 체제 붕괴의 전조인가? 전투기는 결국 서울공항 활주로에 거칠게 착륙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과도하게 걸려 활주로에 검은 타이어 자국이 길게 남았죠. 조종석에서 구조대원에게 실려 내려온 사람은 제가 상상했던 거친 전투 조종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종사의 이름은 한설아. 북한 공군 소속 30대 초반 요격기 부대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긴 머리카락 끝에 기름때와 땀이 뒤섞여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비행 장갑이 끼워져 있었어요. 국정원과 공군 합동조사실에서 은색 테이블 맞은편에는 한설아가, 그 옆에는 윤재현 대령이, 그리고 벽 쪽에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사이에 있었죠. 한설아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오라버니가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설아가 말했습니다. 이유는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영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남조선 도시 야경이 나오는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제 눈썹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국 광고 영상 때문에 사람 하나가 사라졌다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번역했죠. 윤재현 대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남쪽을 택했습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경로도 있었을 텐데요. 한설아는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장갑의 손목 부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메모리 칩 하나를 꺼냈어요. 녹색 기판 위에 손톱만 한 금색 단자가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갔습니다. 한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위부 내부 문서, 숙청 기록, 해외 무기 거래 계좌.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사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칩을 바라보며 아시아를 향한 제 모든 불신과 눈앞에 있는 데이터의 무게를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 담긴 정보가 단순한 국경 사건을 넘어 국제재무군수 네트워크까지 뒤흔들 수 있다면 이제 한국이라는 무대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계산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저 칩이 진짜일까? 아니면 한국이 서방의 지원을 얻기 위해 꾸민 시나리오에 이용당하는 한 사람의 비극일 뿐일까? 어느 쪽이든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아시아는 리스크라는 공식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이 완전히 금이 갈지 다시 메워질지는 이 칩을 어떻게 검증하고 누가 어떻게 쓰는지에 달려 있었죠. 메모리 칩은 곧바로 합동 디지털 포렌식 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외부 자문 역할로 분석 과정 일부를 참관할 수 있었어요. 화면에는 북한 내부 서버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로그들이 떠올랐습니다. 파일명은 숫자와 코드로만 표기돼 있었지만 해독이 진행될수록 구체적인 이름과 날짜가 하나둘 드러났죠. 97년 11월 3일 해외 계좌 개설. 2001년 6월 15일 특정 은행을 통한 달러 세탁. 2010년대 후반 유럽 일부 회사와의 비밀 거래 기록. 제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신입 시절 몸담았던 은행의 코드명이 납득하기 싫을 정도로 익숙한 방식으로 찍혀 있었어요. 한국 측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록의 진위 여부는 국제 공조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정도 레벨의 로그 위조는 비용 대비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조작했다면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료 일부는 제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구조적 문제라고만 생각해왔던 금융 흐름의 뒤쪽에서 북한의 비밀 계좌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을 무너뜨린 그 위기 한가운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 분석관의 말투는 감정이 거의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냉정해 보일 정도였죠.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공개된다면 위험한 아시아라는 프레임보다 위험한 일부 정권과 그걸 눈감아준 서방, 금융권이라는 프레임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공항 활주로에 밤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과장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기존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칩의 내용이 공개된다면 비판받아야 할 쪽은 한국이 아니라 제가 평생 몸담아온 유럽 금융권의 일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시아 리스크를 경고해온 제 보고서들은 얼마나 공정했을까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굳어있던 편견이 마치 얼음이 녹듯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첫 사건으로부터 며칠 뒤 서울 상공은 다시 한번 긴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탐지가 포착된 겁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 일본 방위성. 각국의 레이더와 위성이 동시에 움직였죠. 저는 이번에는 서울 외곽의 방공지휘통제센터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자체 개발 레이더의 데이터와 연동된 미국 위성 정보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수초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궤적, 추정 탄도, 낙하 예상 지점.
윤재현 대령이 차분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요격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절차상 우리 시스템의 반응 시간을 기록합니다. 각 센서 간 데이터 지연, 통신 지연, 판단 시간, 모든 숫자를 로그로 남기세요. 저는 모니터에 찍히는 숫자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한국형 레이더가 미사일을 포착하는 데 걸린 시간, 미국 위성과 데이터가 합쳐지는 데 걸린 딜레이, 지휘통제센터에서 결론을 내리는 데 걸린 시간. 저는 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나토 일부 기지보다 빠른데. 그 말은 마이크에 잡히지 않았지만 바로 옆에 앉아있던 젊은 한국 장교의 귀에는 들어갔을 겁니다. 장교는 미소도 짓지 않고 간단히 기록용 키보드를 두드렸죠. 상황은 다행히 도발성 시험 발사 수준에서 끝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록된 수천 개의 숫자는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론을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적어도 이 분야에서 더 이상 아시아 리스크가 아니라 동맹의 핵심 허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가 유럽 본사 회의실에 돌아갔을 때 이 숫자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서에 쓸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한국과 아시아의 위험을 팔아온 회사에서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단 몇 주 만에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지난 10년간 작성한 아시아 관련 보고서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한 안보 환경.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놓친 게 있었죠.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국의 능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스템, 그리고 숫자로 증명되는 투명성.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아직 결정할 수 없었어요. 제 경력 전체가 이 한 문장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윤재현 대령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남산타워가 보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재현 대령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라이너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 저희를 만났을 때 우리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으셨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완전히 확신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윤재현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우리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려고 노력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산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이상하게도 제가 기억하던 아시아의 혼란스러운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질서정연하고 빠르고 그러면서도 따뜻했죠. 라이너 씨. 윤재현 대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북한과는 여전히 휴전 중이고 언제든 다시 충돌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불안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고 노인들은 공원을 산책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스템을 믿기 때문입니다. 윤재현 대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 공군이, 우리 군대가, 우리 정부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반응 시간 1초, 데이터 지연 0.2초. 그게 바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거니까요. 저는 가슴속 깊이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안보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죠. 전쟁은 역사책 속 이야기였고 위협은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안보가 일상이었고 평화는 싸워서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리스크에서 기회로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데이터가, 그리고 제가 직접 본 현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설아는 정착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의 허가를 받아 한설아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통역관이 동석한 가운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남쪽을 믿었습니까? 다른 나라도 많았을 텐데요. 한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니까요. 같은 노래를 부르니까요. 아버지가 남기신 자료를 믿을 수 있는 곳은 같은 핏줄이 사는 곳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설아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도 함께 있었어요. 여기 와서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설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신기합니다. 북에서는 밤 8시면 모든 불이 꺼졌거든요. 여기는 한밤중에도 거리가 환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렇게 밝으면 적이 보지 않을까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불빛이 바로 자유라는 걸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설아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고통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윤재현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한설아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윤재현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항공 정비 분야로 취업할 예정입니다. 북에서 배운 기술을 여기서도 쓸 수 있도록 재교육을 받고 있죠.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함께 하늘을 지키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사람인 제게 분단이라는 현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설아와 윤재현 대령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제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한설아의 이야기, 윤재현 대령의 숫자, 그리고 제가 직접 본 한국의 시스템.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곳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곳이다. 저는 그 문장을 타이핑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제 경력 전체를 바꿀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프랑크푸르트. 저는 회사 이사회 앞에서 한국 출장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서울공항 사건 타임라인과 북한 조종사 한설아의 증언 중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 그리고 방공지휘통제센터에서 기록된 반응 시간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사회 의장이 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세요. 한국은 여전히 고객들에게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의 제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예측 불가능한 북한, 그리고 아시아 특유의 데이터 불투명성을 감안하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숫자가 달랐습니다. 서울공항 비상 착륙 당시의 대응 속도, 북한 미사일 탐지와 분석 속도, 국정원, 공군, 민간 연구진의 포렌식 협업 속도. 저는 결국 다른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위험이 아니라 균형을 관리하는 국가입니다. 이사회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부 이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너무 나간 평가 아니냐고 속삭였죠. 저는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본 건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서방보다도 더 빠르게 숫자와 데이터를 쌓고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위험한 아시아, 불안한 한국이라는 프레임은 과거의 편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말은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몇 달 뒤 유럽 몇몇 언론이 한국을 소개할 때 출처를 숨긴 채 인용되기 시작했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제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러나 서울 활주로 위에 서 있던 한설아의 얼굴과 방공센터의 모니터에 찍히던 숫자들을 편견에 맞춰 왜곡하는 것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라이너,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아시아는 여전히 불안정해. 특히 한국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를 봐. 데이터를 봐.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어. 동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은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숫자로 증명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야경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거리에는 차들이 오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가 어쩌면 한국처럼 피와 땀으로 지켜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전쟁을 잊었지만 한국은 전쟁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더 강해졌던 겁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개인 휴가를 내고 다시 서울에 왔어요. 이번에는 출장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온 방문이었습니다. 서울공항 근처 카페 유리창 건너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야간 이착륙 등화가 켜지면서 비행기들이 별처럼 떠다녔죠. 옆자리에는 윤재현 대령이 사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한설아가 정착 교육을 마치고 새로 취업한 항공정비회사의 초급 직원 아이디 카드가 놓여 있었어요. 윤재현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 친구, 지금은 민항기 안전점검을 맡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 하늘도 함께 지키게 될까요? 저는 카드에 박힌 작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는 조종사의 얼굴이 아니라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 전날 긴장한 표정 같은 사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국형 전투기와 민항기가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륙하고 착륙했습니다. 레이더와 관제, 방공 시스템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빛들이었죠.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과거에 제가 썼던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아시아의 하늘은 믿을 수 없다. 이제 그 문장은 제 보고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장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의 하늘은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한 하늘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하늘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 야경 위로 또 한 대의 항공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비행기가 어디로 가든 제 머릿속에서 더 이상 아시아 리스크라는 경고음은 울리지 않았어요. 윤재현 대령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라이너 씨, 유럽으로 돌아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한국이 완벽하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위험하다는 편견은 이제 수정돼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윤재현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완벽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바랄 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서울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쌓인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시아 펀드로 노후 자금을 잃으셨던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지금의 한국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라이너, 우리가 틀렸구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쌌어요. 내일 아침이면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를 타야 했죠. 노트북을 닫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제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한국 리스크에서 기회로. 그 제목 아래 수십 페이지의 데이터와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엔터키를 눌러 본사의 최종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편견을 버리는 용기였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한설아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보낸 메시지였죠. 라이너 씨, 안전한 여행 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제가 직접 정비한 비행기를 타고 오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설아의 메시지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북한에서 도망쳐 나온 조종사가 이제는 남한에서 항공정비사로 새 삶을 시작한 겁니다. 공항 출국장을 지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돌아봤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수십 년간 쌓인 편견을 단 몇 주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사회의 반응을 확인해야 했죠. 의장이 저를 불러들였습니다. 라이너, 자네 보고서 읽었네. 솔직히 말하면 놀라웠어. 자네가 이렇게 입장을 바꿀 줄은 몰랐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줬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죠. 제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의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도 재검토해보겠네. 자네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우리 입장을 수정하도록 하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던 겁니다. 몇 달 후 유럽 몇몇 언론이 한국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아시아, 불안한 한국이라는 프레임 대신 균형을 관리하는 국가,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조금씩이지만 세상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다시 윤재현 대령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라이너 씨, 유럽 언론 기사 잘 봤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다시 서울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한서라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꼭 다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친구로서.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이 하늘 아래 서로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비행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사람의 선입견과 한 나라를 향한 오래된 오해는 서울공항 활주로 위에서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제목은 한국, 미래를 향한 비행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 의무였으니까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언젠가 전 세계를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계속해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위험한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향해 비행하는 희망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행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